그냥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엄마 눈빛만 봐도 너무 답답하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이 상태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왜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제가 고민하고 또 아이들 상담하고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초등 자녀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 어쩌면 다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이시자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의 저자이신 김선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저자 김선호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 사립 유석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아이들을 상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영철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그냥 영철이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 영철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저는요 엄마가 너무 미워요. 그냥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엄마랑 싸우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답니다. 물론 엄마 말이 옳아서 이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엄마가 틀렸는데도 결국 엄마가 이긴대요. 네. 어떻게 해서 이기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스마트폰 가져가 버린대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 깨갱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엄마를 이길 수 있는지 저한테 가르쳐 달랍니다. 싸움은 말이야 안타깝지만 영화랑 좀 달라.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너는 아직 힘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저는 계속 이렇게 막 지고만 살아야 돼요? 아니 방법을 알려줄게.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지 마. 그냥 싸울 것 같으면 방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버려. 싸우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적어도 지지는 않거든. 이런 거야. 너가 계속 싸우면서 지잖아?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낮아진다?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효능감인데 이게 낮아지면 너의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 그러니까 지는 걸 반복하지 말고 일단은 견뎌. 지지 않으면서. 알겠지? 또 다른 아이, 이게 영희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대요. 무슨 일로? 집에만 가면 엄마 눈빛만 봐도 너무 답답하답니다. 통제당하는 것 같고 숨이 콱콱 막히고 잠자다가 막 악몽도 끼고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서학대에 해당된다 해서 경찰서에 가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라는데 그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 자랐는데 이러면 되냐고 하면서 혼만 나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보고 대신 가서 신고를 해달랍니다. 선생님이 가면 이제 믿어줄 거라고. 제가 일단 안심을 시키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그래 선생님이 가서 신고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근데 너가 대신 좀 해줄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너가 대들 수 있는 만큼 대들어. 눈 이렇게 뜨고 막 딱 대들어야 돼. 알겠지?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자, 마치 농담처럼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예, 정말 이 아이가 이 상태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일단 한 번이라도 뭔가 되들고 좀 자기 표현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자신의 부모님, 엄마, 아빠, 보호자에게 뭔가 모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 점점 많아집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몇 명의 살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에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나 아빠에게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내. 그러면 그 바쁜 점심시간에도 아이들이 적어서 냅니다. 대부분 이렇게 적어내요. 제발 좀 짜증 좀 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화도 있고 짜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왜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제가 고민하고 또 아이들 상담하고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보호자분들이 엄마, 아빠가 본인들의 욕망을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저항을 하거나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안에 제가 미처 지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다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욕망들을 왜 전수하고 있는가? 근본 원인 안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더 큰 불안은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언젠가는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혼자가 되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몸은 어른이지만 성인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왔고 바쁘게 결혼했고 바쁘게 그냥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홀로 있어 본 적이 없고 뭐 신혼이 알콩달콩하고 아이가 어릴 때는 그나마 애착이라도 하면서 뭔가 혼자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갑자기 이제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욕망을 막 전수하기 시작하죠. 저는 항상 되게 아쉬웠던 게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이 아동 심리학 전문하시는 선생님들 책을 읽다 보면은 부모는 아이들에게 우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부모에게 이런저런 욕망을 막 영어도 잘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수학은 선행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욕망을 할 때 부모는 우산을 바치고 아이에게 그런 어떤 이것을 보호해 주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는 깔때기였거든요. 우산이 아니라 본인이 이거 증폭해서 확성기처럼 쏟아넣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아이들은요, 대표적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고 어른이 되면 직장 상사의 감정이 내 감정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나는 짬뽕을 먹고 싶은데 다른 옆에 친구가 짜장면 먹자고 하면 아 그래 짜장 하면서 같이 짜장을 선택하게 되는 게 비일비재한 표면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분노가 자리하게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게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의 감정들이 항상 다른 욕망에 의해서 덮어지는 통제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분노가 무의식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기회를 봐서 나보다 약한 상대를 만나면 그 분노를 쏟아내거나 나의 욕망을 또 다시 그 약한 대상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런 대상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을 못 찾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대상을 돌리고 스스로를 학대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학교 가고 나면 늦거든요. 예, 중학교 가고 나서는 속마음을 알 길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알아봤자 이미 늦거든요. 그나마 부모가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초등생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기간이 사실 초등 고학년 그 시기가 보통 대부분 한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사회 환경상 이미 중학교 올라가면 입시입니다. 뭘 그런 걸 고민해? 그냥 일단은 공부부터 해 라고 들어가요. 그렇게 인성적으로 잘 챙겨오시던 분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아이가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나게 하면요 오히려 공부든 학습이든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고 몰입해 나가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까지만이라도 아쉽더라도 무언가를 더 주고 싶을 때 최대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더욱 좋은 건요 그 초등 학부모가 되기 전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미리 주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려면요 일단 내 욕망부터 멈춰야 됩니다. 나의 욕망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를 내셔야 되는데 외로워질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오늘부터 외로워지는 걸 의식적으로 선택할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그 외로움을 직면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 자녀와 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로워질 용기를 마음먹지 않으면 자꾸 다가가서 또 다른 애착을 만들고 그 애착이 결국에는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외로워지는 용기를 선택하느냐? 이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그것을 하시는 방법은 보통 이제 혼자 여행을 가시는 방법이 좋죠. 간단하게 그냥 냉장고에 포스트잇 딱 붙여놓으시고 가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예. 대신 이렇게 합니다. 1박 2일이야, 2박 3일이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잠깐 갔다 올게 하면 두려워합니다. 예,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더 큰 공포감을 주는 게 될 수 있어요. 단지 기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갔다 오시되 그곳에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 명상도 있고요. 산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을 보냐면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최대한 어린 시절, 그리고 두서없이 내가 아팠던 시절, 그 시절들을 떠올리면서 중얼거리는 겁니다. 녹음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상황을 녹음했다가 시간 될 때 산책하시면서 다시 듣는 거예요. 이건 무슨 효과냐면 내가 나의 스토리를 타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객관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떨어뜨려서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화도 나고 분노도 나면서 그렇게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를 내가 위로해주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 눈물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흘려주는 눈물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을 한번 맛보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막 시간을 내실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휴가 낸다 해도 가족끼리 뭐 여행을 가야지 뭐 그런 외부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요. 짬짬이 하실 수 있는 게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예, 글을 쓰는데 오늘의 일상을 적으셔도 되지만 그때 그 상처받았던 순간들, 나의 어렸을 때 그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을 끄집어내서 적는 겁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마치 거울로 나를 바라보듯 하는 그런 메타인지적인 효과를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거울은 스쳐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글은 남아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남아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아이를 글 속에 옮겨놓는 작업이 돼요.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옮겨보내고 그러한 과정을 며칠, 몇 달 아니면 몇 년 과정을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마침표를 딱 찍게 됩니다.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너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서로 깊숙한 곳에 넣어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전문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전문가는 저는 정신분석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한 정신분석가를 만나서 아까 했던 그러한 작업들, 내가 글을 쓰거나 혼자 있던 그러한 순간들의 작업들 때 느껴졌던 그런 역동감, 어떤 느낌들을 가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순간이 됐구나라는 그 순간을 알려주면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줘요. 정신분석가는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원인에 직면해주게 하는 사람들을 정신분석가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셔서 근데 조금 어려운 건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1년, 2년 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런 좋은 정신분석가들이 요즘에 참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저도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분들의 책을 통해 읽다 보면 어떻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지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을 혼자 찾아나가는 과정이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분노의 순간, 그 화나는 순간 어떻게 본인을 제어할지도 모르고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먼저 보시고 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곡차곡 자신을 찾아 나가시는 방법 이제 팁으로 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다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부모님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부모님이란 나하고 아이가 아니고 나하고 진짜 나의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화해란 뭐냐면 그분들을 이제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간에 어떤 했던 성찰들의 단상들을 들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그때 왜 나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때 나를 데리러 온다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 있다 데리러 왔어요? 그때 나를 굳이 때릴 필요는 없었잖아요. 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지금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언제 그랬냐?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뭐 지금 와서 싸우자는 거냐? 예. 대부분 이렇게 회피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이제 그때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렇게 말을 한 내 자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내 자신에게는 이제 소년이 아닌 소녀가 아닌 어른이 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면 이제 한 발자국 나의 욕망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 덮씌웠던 욕망에서 벗어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아이하고 새로운 관계를 1대1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 아이도요, 나에게 내가 욕망을 덮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팡팡 드러나는 욕망 중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안전에 위험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아이가 혼자서 뭘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혼자서 계획적으로 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개입의 정도를 부모로서 아이의 어떤 성취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아이가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개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울타리를 만들게 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 유혹은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이 아이가 나하고 살짝 퉁퉁 뭐가 튕겨나가는 것이 있네, 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낚싯대를 잡았을 때 살짝 끌어당기는 듯한 그 정도 느낌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서 개입을 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헐거우면 완전히 내가 테두리 안으로 가둬놓은 거고요. 완전히 꺾어져 나갈 것 같으면 내가 무언가를 뭐 지나치게 통제한다거나 아이의 욕망을 덮씌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통통통 튕기네, 좋아, 이 정도 단계야. 여기서 개입의 어떤 강도를 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를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경찰서에 신고했던 그 아이나 아니면 엄마가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부모의 욕망에 접씌워지지 않았다면, 굳이 그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막 청소년으로서 호기심도 갖고 열정적으로 무언가 뻗어나갈 에너지를 엄마에 대한 분노로 채워넣느라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뭐 실수도 해보고 어떻게 해나가겠지만 결국 자기의 욕망을 안전하게 갖고 나가는 방법으로 찾아 나갔을 거고요. 오히려 몰입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친구 관계 안에서도 타인과 나의 안의 경계를 지키면서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었을 겁니다. 한번 락강을 전문으로 하시는 정신분석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대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타인의 욕망에 덮씌워지지 않은 채 진짜 내 욕망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때로 비로소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셨다면 단 하루라도, 이제부터라도 한번 홀로서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시작은 외로움을 직면하는 데부터 시작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덧붙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이나 뭐 교육학연 이제 기관들에 나가서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따로 이제 달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십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된 것 같아요 라고 자책을 하셔요. 그땐 제 마음도 아픕니다. 제가 너무 각자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 또 본인의 어떤 환경도 달랐어요. 그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주입된 거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천천히 자신의 발걸음대로 한번 나아가시면서 홀로서기 한번 해보시라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자녀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위해선 엄마, 아빠가 철저히 외로워져야 한다. 참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나 자신, 부모 자신부터 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 사실 이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이 책에서 제일 아쉬웠던 건 저희 큰애가 대학생, 둘째가 중학생. 이 책을 5년 전, 10년 전에만 내가 읽었어도 정말 민지야, 민서야, 아빠가 그동안 미안해. 예. 초등생 자녀를 가지신 또는 초등생 자녀, 곧 아이가 초등생. 사실 여러분, 노후 대비는 노후에 하면 안 돼요. 노후가 되기 전에 하는 게 노후 대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먼저 이 책을 공부하셔도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있어서 좀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 진짜 초등생의 진짜 속마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꼬꼬덕 꼬꼬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